130만 원, 대우증권 임기영 대표 500만 원 등입니다. 후원금은 2006년과 2007년 집중됐습니다. 우리은행 민영화 시기와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싸고 금융권이 요동치던 시기였습니다. 최경환 후보자는 또 2007년 3일 회계법인 김홍기 부대표로부터 320만 원을 받았습니다. 3일 회계법인은 이른바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해 외환은행의 실사를 맡았던 곳입니다. 기업인들도 후원금 대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깨알 같다. 정윤택 효성그룹 부사장 500만 원, 이민주 에이티넘 회장 500만 원 등 모두 29명의 기업인들이 고액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 선생님 이름으로 최경환 의원에게 그 정치 후원금을 내셨더라고요. 근데요? 내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전 기억도 없고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후원금을 낸 한 기업인은 알듯 말듯한 선문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500만 원 냈죠. 예. 그 정치 후원금을 내신 이유라도 따로 있으세요? 뭐 떠나는 거 있습니까? 뭐 내는 이유야 뭐. 그 5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걸 선뜻 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 그게 세상 사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게 세상 사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액 후원금을 낸 상당수 인사들은 합법적인 정치 후원인 만큼 대가성이 없이 선의로 냈다고 말합니다. 비리 같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저하고 관계없는 일은 묻지 마세요. 경제부총리 하시더라도 그냥 가만 놔두세요. 그냥. 그러나 시민단체의 의견은 다릅니다. 이게 순수하게 그냥 좋아서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뭔가를 의도하고 주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계가 어떻게 정책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우리가 조사도 하고 감시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경환 후보자의 생각은 어떨까? 최 후보자에게 물었지만 질문 좀 드리려고. 고액 정치 후원금 관련해서 직무 연관성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답변을 조금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정식으로 서면 질의라든지 자료 요청이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답변 드리고 자료 제출하고. 저 이제 여쭤보고 되는 건 뭐냐면 여쭤보시는 거는 국회 상임위 피감기관 임원과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최경환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른바 공짜 점심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어떻게 하나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 하나도. 자, 그 다음에요. 뭐 인사 참사 관련한 마지막 이야기 요거까지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게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문 후보자가 보훈처에 확인을 요청했고 일부 언론은 성명 불상의 보훈처 관계자 말이라며 독립유공자가 맞다는 듯이 보도했습니다. 문 후보자 할아버지의 한자 이름과 원적지가 독립유공자 문남규 선생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1921년 대한독립단원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 전사했다는 문남규 선생. 그의 원적지 정보는 아예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원적지가 같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자가 같다지만 제주 서귀포에서 항일운동을 한 또 다른 문남규 선생도 한자가 똑같습니다. 믿을 수도 없거니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구려도 한참 구립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문남규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문 후보자가 정말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면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후손 행세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만큼 핏줄이 중요하면 박근혜 정부 곳곳에 포진한 친일파 후손들은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임을 강조하고 싶은 문창극 후보자. 대통령의 심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어젯밤에 나온 거였고, 하나만 더 보자. 어젯밤에 나온 보도였고, 어젯밤에 나온 뉴스K였고, 예. 오늘 아침에 김현정 쇼에서 그 뉴스의 행간, 네. 이거 들으셨어요?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듣는 데는 너무 네. 마음이 무겁죠. 예, 맞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나 싶은데 오늘 행간의 주제는 어떤 걸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어제 친일 식민사관 의혹을 받아온 문창국 총리 후보자의 조부가 항일 독립투사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전 이 보도를 보면서 뭔가 익숙한 장면을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허. 이 문 후보자 관련 보도를 보면서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사건이 떠오르는 이유,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니 문창국 총리 후보자의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였다라는 새로운 사실과 최동욱 검찰총장 아들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라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가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일보 북끝에서 시작이 됐다.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일보 보도의 배경이 의심받고 있다. 이거고요. 세 번째로는 조선일보가 궁지에 몰린 정부 여당을 구했다. 이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선일보로 시작돼서 조선일보로 끝나게 되네요. 공통점을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먼저 조선일보 북끝에서 시작됐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이 문창국 총리 후보자 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이 어떻게 처음 알려졌습니까? 어제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인 조선닷컴이 단독으로 보도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진원지가 거기였는데요. 예. 이 국가보훈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문 후보자의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인 고 문남규 선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문남규 선생이 소속된 대한독립단은 3.1운동 이후에 항일 무장투쟁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인데요. 거기에 이제 소속이 돼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1921년 평북 삭주에서 일본군과 전투하던 중에 전사를 했다 이겁니다. 예. 이 국가보훈처가 건국훈장, 애국장까지 추서했지만 문 선생의 유적이 그동안 확인이 안 돼서 임시로 보관을 해왔는데 알고 봤더니 독립투사 문남규 선생의 손자가 친일 식민사관 의혹을 받고 있는 문창극 후보자였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때 못 찾았던 문남규 선생의 후손이 이제 알고 보니 바로 문창극 후보자구나. 예. 라는 게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 사건, 이건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역시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그렇죠. 지난해 9월 6일 조선일보가 일면 머릿 기사로 최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큰 파문이 인적했습니다. 예, 북끝에서 시작됐다. 맞는 얘기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조선일보 보도의 배경이 의심받고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는 최 전 총장 혼외 아들 보도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이 9월 6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특히 언론인들이 더 의아해 했을 텐데요. 보통 이런 경우를 보도할 때 누구누구의 혼외 아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론이 보도를 하죠. 네, 의혹이라는 자를 꼭 붙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왜 그러냐 하면은 최 전 총장과 혼외 아들이 친자관계인지 뭘로 확인합니까?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본인이 내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결국 주변 인물의 입을 통해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혹이라고 제기하는데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혹도 아니고 혼외 아들이다. 혼외 아들로 밝혀졌다. 굉장히 과감하게 첫 보도부터 했다 이 확인이라고 말씀이시군요. 확인됐다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예. 콕 찍어서 확인이라고 얘기했는데 혼외 아들의 주소지, 학교, 심지어는 나이스 정보까지 다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이 됐죠. 조선일보 기자가 아무리 기자의 취재력이 좋아도 거의 이거는 신공에 가까운 취재력입니다. 예. 기자들이 볼 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보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어디서 자료를 좀 넘겨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핵심부 특히 청와대가 그 의혹의 어떤 대상이 됐던 건데요. 예.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관련성은 확인이 안 됐지만 조선일보가 보도하기 전에 청와대가 최 전 총장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창국 후보자의 할아버지가 독립투사로 확인됐다는 그 보도도 뭔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의심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타이밍이 참 묘합니다.
한쪽에서 쿵 하니까 다른 한쪽에서 짝 하는 식입니다. 쿵짝 하는 그거는 쿵 해야 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서 짝짝하면 그렇게 혼자 하는 건데 쿵짝을 생각하셨어요? 40년 가까이 언론인 생활을 한 문 후보자가 그동안에 뭐 친일과 관련된 문제, 독도 문제 굉장히 많은 칼럼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총리 후보자가 된 뒤에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찾겠다고 나선 것도 참 이상하고요. 아, 왜 이제 와서? 예, 왜 지금까지도 이제 와서? 할머니라든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네. 그것도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라면. 예, 근데 맞습니다. 왜 이제 와서 찾는가 그게 좀 의심스러우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국가보훈처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분인지 알아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도 의심스럽고요. 친일 식민사관으로 문 후보자가 지금 거의 사퇴할지 말지 뭐 고민하는 막판 시점까지 몰린 상황 아닙니까? 예. 그 시점에 조선일보가 지면도 아니고 보통 이런 건 아까운 기사이기 때문에 지면에 보도하지 인터넷으로 잘 보도 안 하거든요. 인터넷 속보로 보훈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한 것도 참 신기합니다. 이것도 뭔가 타이밍이 묘하죠. 그리고 보훈처가 마치 조선일보 보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보훈처가 먼저 공개하고 속보가 나온 게 아니라 속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보훈처 그렇죠. 발표가 나온 거예요? 예, 보훈처가 뒤늦게 확인을 해준 순서가 겁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보훈처 발표 내용도 좀 의심쩍은데요. 문 후보자 조부가 독립투사 문남규 선생이라는 추정을 한 이유를 그러니까 여기선 보훈처는 추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예. 문 후보자 호적 등본에 조부로 등록된 문남규라는 인물과 독립투사 문남규 선생이 이름이 같다. 이름이 똑같다는 거고요. 예. 호적 등본상 문 지명자 원적지와 문남규 선생 전사 지역이 평북 삭주로 같다. 태어난 곳이 아니라 전사 지역과 원적지가 같다. 이런 원적지하고 문남규 독립운동가의 전사한 지역이 같다. 네. 삭주다. 예. 그리고 문 지명자 부친이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다고 증언했는데 예. 문 선생 사망 시기인 1914년과 일치한다. 이겁니다. 과연 이 사실로 두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고 확정할 수 있을까요? 민족문제연구소는 그래서 동일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느냐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개연성들은 있지만 확정적이진 않다. 이제 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정부 여당을 구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최동호 검찰총장 혼외 아들 보도가 나오기 직전 정부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정원 대선 개입 수혜자가 될 판이었잖아요. 네.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죠. 그런데 혼외 아들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일거의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결국은 최동 총장이 법무부 감찰을 못 견디고 그만두는 상황이 됐죠. 예. 지금 문 후보자 관련돼 있는 보도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정부 여당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문창국 불가론에서 청문회는 서야 한다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문창국 국면에서 탈출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크게 보면은 조선일보가 세상을 들었다 놨다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김성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 박근혜 인사 참극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루게 될 거예요. 작년에도 닭앤드 주인님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 거의 우리가 3월달까지 4월달 초반까지였지. 계속 인사 문제 때문에 방송을 했었잖아요. 아마 이제 이 청문회가 계속되면서 기가 막힌 얘기가 많이 나올 거야. 예. 그럴수록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토막 전문가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 못 불러드린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다 감사드리고요. 팬가입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현재 추천해주신 2,551분께 감사드리면서, 아직도 추천 안 하고 있는 700명, 뭐 믿고 이러지? 오늘 밤에 침대에다 녹색 설사 한번 해봐야 정신 차리려나? 예, 바로 지금님, 감사하고요. 오리나무님도 감사드립니다. 이 추천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꼭 다른 걸로 어떻게 좀 떼어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방송을 유튜브로, 이런 분이 있어. 망치부인님 방송 유튜브로 너무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아직 추천은 못하지만요, 해. 스팸이야. 스팸 등록했어. 망치부인님, 팟빵으로 너무너무 잘 듣고 있어요. 정말 망치부인님은 우리나라의 보석이에요. 언젠가 저도 아프리카 가입해서 추천할게요. 스팸이야. 스팸 등록했어. 예, 서초구 기류맘님 감사합니다. 일단 추천부터 하란 말이야! 아프리카 앱 그거 다운받는데 5분도 안 1분도 안 걸리는데! 망치부인 검색해갖고 생방송 보면서 그냥 화면 딱 터치하면 엄지손가락 딱 뜨고 그거 누르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예. 사실 뭐 여기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헤어나기 좀 어렵긴 해. 나도 그건 이해해. 예. 자, 다음 뉴스로 이제 이렇게 해서 박근혜 인사 참극 문창극이 시작이었어. 여러분 저기 그림 봤어요? 프레시한 그림이었나? 문창극이 박근혜가 이제 외교적인 성과를 갖고 들어와서 빨간색 한복을 입고 외교적인 성과를 갖고 왔다면서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뚜껑도 못 열어보고 완전히 문창극이가 온 방 안에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그림 봤어요? 예. 그런데 문창극은 시작이었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예견되고 있어요. 예, SMS 75938님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오늘 한구의 시신이 더 수습이 됐다는 이 리포트는 매일 아침 7시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 뉴스에서 보도된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70일째 12명의 실종자들은 아직도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고 초반에 참사를 더욱 키운 전원구조 오보는 대체 어디서 비롯됐던 걸까요? 취재해보니 해경이 아니라 해양수산부로부터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날 오전 11시 6분. 단원고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탑승객 모두가 구조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날립니다. 전원 구조됐다고 문자가 왔거든요. 그 문자를 확인하고 저희는 이제 안심을 하고 지금 학교로 와본 거죠. 그냥 구조됐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정보가 한때 해경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돌면서 교육 당국과 함께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진원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이 전원구조 오보를 처음 내보낸 시각은 학교 측 문자 메시지보다 대략 5분 빠른 11시 1분. 그렇다면 이 정보는 어디서 나왔을까 살펴봤더니 유력한 출처는 해경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였습니다. 해수부는 당일 오전 10시 6분 작성한 상황보고 일보에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침수로 인해 선체 경사가 좌연 측으로 50도 기울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경정 4척과 해군함정 7척 등이 출동했다며 마치 구조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듯 설명해놨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상황보고가 언론을 비롯해 상황 파악에 분주했던 이곳 저곳으로 검증 없이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해수부는 오전 11시 12분과 31분에 전파한 상황보고 2보와 3보에서도 100수십여 명이 구조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장된 300여 명을 애써 외면한 동시에 사고 초반 구조 현장에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힘들어 보입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요즘에 김진호의 눈. 기자의 눈으로 뽑은 오늘 아침 뉴스 김진호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뭘로 정하셨습니까? MBC입니다. 예. 이 김진호의 눈도 같이 들으면 좋은데 지금 이제 세월호로 넘어가려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말이 고심 끝에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 이후로 그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고심 끝에 국대를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 또 뭐를 해체한다 그랬던데? 고심 끝에 그 임병장 사건 고심 끝에 22사단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정도 되면 이제 고심 끝에 해수부를 해체하기로 하는 거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요 배경이 있어요.
이게 그냥 막 나온 문제가 아니야. 그냥 농담으로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육군 해체, 국방부 해체. 그러니까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왜 사람 숫자가 틀렸느냐. 생존자 숫자 제대로 부풀리고 막 계속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원인이 뭐 때문이라는지 내가 옛날에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이게 독재 정부의 특징이야. 권위주의 정부의 특징. 예. 무슨 얘기냐? 이번에 아이들이 죽은 것도 끝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죽은 거잖아.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왜 이 해수부에서 자꾸만 자기의 공적을 부풀리려고 했느냐. 이게 권위주의 정부의 특징이에요. 권위주의 정부의 특징은 뭐다? 과는 은폐하고 자신들의 과오는 은폐하고 공은 부풀리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만기 친남이라는 유행어를 나왔잖아. 모든 걸 자기가 직접 보고 챙기려고 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리더십이 무슨 리더십? 작년에 가장 유행했던 말 깨알 리더십 들어봤지? 작년에 가장 유행했던 말이 깨알 리더십. 그래서 자기가 일일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일일이 지시를 하고 그랬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그 지시사항이 전혀 밑에까지 하달이 안 된 거야. 박근혜가 불과 4월 8일에 모든 매뉴얼을 재점검하라 그랬는데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4월 말에 청와대에서 이 세월호 사건의 재난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라고 발표가 2번을 했는데 그 해수부 매뉴얼에는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명령한 게 청와대에서도 안 먹히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좌우지간이 깨알 리더십이라 하면서 모든 걸 다 박근혜가 챙기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행한 두 번째 말이 뭐였어? 적자생존. 그 말이 뭐야? 문제를 제기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자생존.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원래 국무회의는 각 부처가 보고를 하고 각 부처별 보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몇 가지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을 듣고 그래서 어떤 정책의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을 조율하는 게 국무회의야. 근데 박근혜가 자기 혼자서 막 500페이지짜리 600페이지짜리를 원고지에다 적어갖고 막 읽어댄대잖아. 그걸 무조건 적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정부는 민주적 정부 운영이다 아니다. 민주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거야. 왜냐? 대통령이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원래 이 정부 부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야. 이 차관 밑에 있는 그 고위공직자들이 전부 행정고시 패스하고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야.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연구해갖고 보고 내용을 올리면 그걸 듣고 가부를 결정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대통령은. 원래 그러는 거야. 근데 박근혜는 자기가 다 지시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차관도 자기가 다 뽑겠다. 작년에 기억나요? 박근혜 깨알 리더십 그러면서 친히 차관도 일일이 다 손수 차관을 정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터진 사건이 그 별장 성접대 법무부 차관 얼굴 딱 난리 났잖아. 그런데 더 웃긴 건 손수 정하기 전에 보고를 받았다. 그 법무부 차관을 김학이라고 딴 사람이야. 윤창중이는 미국 가서 빠스 벗은 거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별장에서 벗은 건데 그 김학이 차관이란 사람이 별장 성접대를 받으러 갈 때 받았다라는 제보를 이미 청와대가 입수하고도 그냥 법무부 차관으로 앉혔다가 발각이 나가지고 나중에 결국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이 박근혜가 이제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 들어봤죠? 이번에 총리를 지명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언론에서 1인 지상 만인 지하 총리 들어봤어요? 이번에 문창극 얘기가 나오면서 1인 지하 만인 지상 총리를 얘기하면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라디오에 하루 종일 나왔어. 그 1인 지하 만인 지상은 영의정을 얘기해요. 영의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당시에 영의정은 소위 조선의 의회였어.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으로 하는 이 의정부가 그 실제로 행정부를 관리 감독하면서 그 견제하는 역할들, 재상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왕하고 이제 논쟁을 했단 말이야.
그게 의정부의 기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의정은 일종의 의회 의장이나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그런데 이건 중요한 건 왕과 영의정 관계, 그걸 표현할 때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표현을 써. 그런데 이 총리를 지명하면서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를 왕으로 보는 거야. 박근혜를 왕으로 지금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거야.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권위주의 정부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 말이 곧 법이다. 여러분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봤어요? 거기 보면 그 고문하는 수사관 새끼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국가가 결정하면 나는 한다. 그때 그 국가는 뭐야? 전두환을 얘기하는 거야. 대통령이 곧 국가라는 관점을 가졌던 게 소위 정보기관 놈들의 이 썩은 마인드였고, 그걸 가지고 고문을 했던 거야. 자기는 애국자라 그러면서.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지금 박근혜 말이 곧 법이고 박근혜가 곧 국가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애들이 박근혜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되는 거야. 만기 친남하에 적자생존 분위기라면 무조건 윗놈한테 잘 보여야 살아남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뭐하고 반대? 이런 권위주의적인 조직 운영은 뭐하고 반대? 창의력과 반대. 그래서 이 창의력이 떨어지는 조직 운영은 뭐의 문제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사회교과서 배울 때 나왔을 건데, 중고등학교 사회책에 다 나와. 이런 권위주의적인 조직 운영,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조직 운영은 어떤 문제를 낳는다? 창의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경직화되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걷기 운동을 좀 했더니 예, 이런 그 관료제하고 또 달라요. 관료제랑 권위주의는 달라. 권위주의적인 그 조직 운영하고 관료제는 달라. 관료제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계급을 정해놓고 업무가 다 결정되어 있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운영을 관료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권위주의적인 조직 운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비슷하지만 한마디로 윗놈이 모든 걸 결정하고 밑에는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는 무조건 따르기만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이게 관료제적 조직 운영이야. 아니, 그 권위주의적인 조직 운영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실제로 정부기관이 자기 역할을 효율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해수부나 해경이나 전부 공적을 부풀렸냐? 잠깐만요. 네, 나중에 뜯어볼게요. 그래서 그 권위주의적인 조직 운영, 한마디로 독재 체제를 권위주의 정치 체제라고 하는데, 독재적 그 조직 운영이 결국 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고, 무엇보다 국가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독재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거. 독재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굉장히 경시하는 거야.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어떤 나라에서, 그게 스웨덴이었다나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산업재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재 발생 수준이 OECD에서 최고래.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산재 발생률이 제일 많은 나라 3등 안에가 들어. 근데 그 얘기를 막 다루니까 어떤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사람이 일을 하다 죽을 수가 있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야.
어떻게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가 있냐고 묻는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우리가 더 충격을 받은 건 뭐냐 하면, 더 충격을 받은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일하다 사람이 죽는 걸 당연하게 여기잖아. 그럴 수 있는 걸로 알았잖아. 도리어 보상을 안 해주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일을 하다가 죽는 거 1등이에요? 산재 1등이래.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산재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누구의 책임이라고 물어? 노동자 책임이라 그러잖아. 산재 발생을 우리는 노동자의 책임이라고 몰아가잖아요. 그리고 노동자가 잘못해서 산재가 발생한 건데 그걸 왜 회사에다가 책임지라고 하냐고. 그렇게 그 또 하나의 약속인가? 그 드라마 보면, 그 영화 보면 잘 나와 있잖아. 일하다가 직장에서 병이 걸렸는데 그게 왜 회사 책임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다 똑같이 걸리는 게 아니면 그건 네 탓이지. 그게 우리가 배운 개념인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개념이냐? 독재 정권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독재 정권에 길이 들어있는, 그리고 소위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하는 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국민이 다치는 거, 내가 가장 기가 막혔던 게 뭐냐? 대형 교회에 무슨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애도하자 그러면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애도하자 그러면 기분 나빠한대. 정치적이라 그러면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서 애도해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기분 나빠한대. 편향적이고 정치적이라고. 기가 막히죠? 이번 세월호 문제는 왜 발생한 거야?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그동안에 이 선박 운항 허가 내주는 놈들이나 안전점검하는 놈들이나 또 이 그 안전 법규를 다루는 놈들이 죄 서로 짬짬이 해먹어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명박이 지가 4대강 사업 해놓고 이 여객선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아이들 일선 학교에다가 배 타고 수학여행 가라고 강요해가지고 가다가 죽은 거 아니야. 이건 정치적인 문제야. 정치적 사고였어. 정치적 사건이야.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을 다루면 자기네들의 모든 죄가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를 다루면 정치적이라는 거야. 어이없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애도하자 그러면 그게 정치적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난 우습다고 봐.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장 힘들고 고난받는 자에게 잘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다. 예수를 섬기는 게 교회야. 그러면 교회는 가장 약한 자, 가장 고난받는 자, 가장 슬픈 자들을 섬겨야 교회야. 근데 이 대형교회 목사 권사가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세월호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면 눈살을 찌푸려? 그런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야. 내가 볼 때 교회를 사업상 다니는 인간들이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하여튼 얘기가 또 딴 데로 갔는데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독재 정권의 특징이 뭐냐? 민주정부와 독재 정부의 가장 큰 차이. 근데요, 우리 국민들 중에 소위 이제 뭐라 그러나 극빈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학력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거나 막 이런 경우, 그리고 막 되게 극빈자이고 나이가 많고 이런 분들의 경우는 차라리 독재가 낫단 말을 해. 차라리 독재가 낫다. 민주주의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차라리 독재가 효율적이란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 가장 웃기는 게 뭐냐면 독재 정치에서 가장 쉽게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게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야. 독재 정치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약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냐 마냐야. 민주정치는 약한 자의,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해요. 왜냐하면 강자들은 알아서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게 민주정부야. 근데 독재 정치는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노숙자 처리. 그래서 죄 잡아들여서 수용소에 가두고 때려 죽이고. 그게 삼천교육대 사건 아니야.
그런 거야. 이 독재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약자를 다루는, 약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자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도 마찬가지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이토록 위협당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반성이 없어. 진지한 반성이 없어. 그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눈물 콧물 쏟아내더니 선거 딱 끝나니까 문창극이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맥주병 집어던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본질적으로 나아진 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또 우리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 독재가 효율적이라는 둥, 세월호 얘기 좀 그만하라는 둥. 그렇게 얘기한 사람 죽은 다음에 아무도 관심 안 가지면 좋아할래나? 세월호 좀 그만 잊으라는 사람들, 세월호처럼 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무도 관심 안 갖고 그냥 잊혀지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어? 세월호 그만 잊으라는 놈들, 세월호처럼 똑같이 죽고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 오늘 한국의 시신이 수습이 됐어요. 지금 이제 단원고 학생이 6명이, 단원고 학생 6명 중에 여학생 4명, 남학생 2명이 아직 돌아오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2분, 선생님 2분의 일반인 4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야. 파악된 바가. 근데 그 중에 지금 젊은 여성의 시신으로 보이는 시신이 오늘 수습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돼. 이거는 DNA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팽목항 갔을 때, 제가 팽목항 가서 봤을 때 왜 딸기 우유가 한쪽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 딸기 우유를 매일 내놨던 아이가 유민지라는 아이 엄마인데, 아이가 그렇게 딸기 우유를 좋아했다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딸기 우유를 거기다 갖다 놓는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그 올라온 시신이 유민지 양으로 추측이 된대. 지금은 추측이야. 확정이 안 되고, 왜냐면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그래서 이게 DNA 검사를 해봐야 확인이 된다는데, 그렇게 해서, 자, 잠깐만요. 그 쓰레기한테 반응하지 말라니까 꼭 쓰레기 글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쓰레기 청소하러 온 사람 누구야, 아까? 쓰레기 청소 좀 해주세요, 누구야? 예. 자, 그래서 이번 이제 그 내가 팽목항에 가서 봤던 그 모습은, 내가 그 체육관에 못 돌아가겠어. 돌아가면 도저히 그분들을 놓고 다시 나올 용기가 없어. 그 실종자 가족들이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너무너무. 잊혀질까봐, 그리고 자기의 아이들을 못 찾을까봐. 그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국민들이 관심을 끊고 그래서 아이들을 못 찾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야.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진도체육관에는 이미 아이들을 찾아서 장례를 치른 부모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요. 근데 많이 와 계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나면 더 미친다는 거야. 아이를 찾아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더 미친다는 거야. 집에 앉아있으면 아이가 문 열고 들어올 것 같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들어올 것 같은 생각에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엄마가 자살 기도했잖아. 아이가 아이를 찾아서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에 엄마가 자살 기도를 했던 이유가 그거래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면 아이들이 살아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애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야. 방문에 애가 서 있는 것 같고, 애가 뭐라고 조잘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를 찾을 때까지 오로지 내 아이를 찾아야 된다 이 생각만 하는데, 애를 일단 찾아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나면 아이가 죽었구나라는 것이 이제 사실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미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했다는 이야기. 그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 90분 동안에 아이들더러 뛰어내리라고 단 한 명만 얘기했어도. 그래서 내 아이가 바로 이게 그냥 벨만 눌렀으면 애들 구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유가족들이 돌아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진도체육관에 아이를 이미 다 찾아서 장례를 치른 가족들도 같이 와 있대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번 세월호 희생자들만 먼 나라로 다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이민을 다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어떤 물만 봐도 세월호 생각이 날 거고, 우리나라에 무슨 사고가 나면 그때마다 세월호 이야기가 나올 거고, 자기들은 그럴 때마다 세월호 생각을 하면 자식들 생각이 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멀리 그 세월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결국은 그 부모들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그러니까 그 어떤 유가족이 그러는 거야. 지금은 너가 애를 찾는다고 아직 실종자 엄마한테 너가 지금은 애 찾는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애를 찾은 다음에 난 더 걱정돼. 너가 너무너무 힘들 거야. 근데 그 표현이 뭐였냐면, 자기의 고통이 아닌 것처럼, 자기는 그런 고통이 아닌 것처럼 부정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였어요. 그 부모들이 그러는 거야.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고. 사고는 불의의 어떤 그 우연히 갑자기 발생한 건 그건 사고라고 그런다. 근데 이거는 아이들을 안구하고 물에 수장시켜 살인한 살인 사건이다. 그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오하마나오 구조 봐봐. 선장과 승무원이 애들 구할 수 있었잖아. 안 구했잖아. 해경도 들어가서 벨만 누르면 됐는데 안 구했잖아. 그런데 애들이 다 물에 잠겨있는데 해수부에서는 전원 구조라고 발표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청와대하고 지네가 재난 컨트롤 타워인데 지네가 재난 컨트롤 타워인지도 몰랐던 거 아니야. 90분 동안 해경 1, 2, 3정 말고 다른 해군 함정은 오지도 않았어. 옆에 있는 배들이 구해줄게 했는데 응답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될 관제실에서는 그 관제실을 알지도 못했고, 제주랑 진도랑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해경 다음으로 해수부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진도 VTS는 해수부 소속이고, 제주 VTS는 해수부 소속이고, 진도 VTS는 해경 소속인데, 이 해수부 소속의 VTS가 진도에다간 제대로 보고를 안 해줬다. 관할구역인데. 그거 우리 지난주 말에 봤잖아. 그죠? 지난주 금요일날 그 얘기를 봤잖아요. 지금 세월호 사건이요. 아직 조사가 안 됐어요. 지금 세월호 잊자한 사람들 있어. 세월호 좀 떼라고! 야, 네 동생이, 네가 원인 모를 죽음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렸으면 좋겠니? 오늘 아침에 그 대구 황산 테러 사건에 아이 엄마가 인터뷰하는 거 들으셨어요? 그게 벌써 15년 전이라더만. 15년 전에 골목길에서 6살짜리 아이한테 황산을 들이부어가지고 아이를 죽인 사건이 발생했어. 그 아이가 49일 동안을 그 전신화상으로 비명을 지르다 죽어갔다는 거 아니야. 6살짜리 애가. 근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이 미해결이었고 범인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아이의 그 당시에 진술 녹음한 음성 파일을 갖고 계속해서 재수사를 요구한 거야. 그래서 그 아이의 이 음성 녹음, 음성 파일을 그걸 지금의 프로파일러들한테 들려준 거야.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재분석을 해보고 현대법의학에서 다시 분석해보니까 아이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치킨집 아저씨,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아이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때 그 대구 경찰이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안 잡았다는 거 아니야. 그냥 미궁으로 던져놨던 거 아니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뭐 심지어 그 대구 치킨집 아저씨 자살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는 거야. 사실은 살아있는데.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 사건을 덮으려고 그러는데요. 그 엄마가 15년을 싸웠어. 10년 전에 딸이 성폭행당하고 교살당해 죽은 딸의 엄마가 우리 방송에 와서 방송하는 거 봤죠? 부모의 입장은 그런 거야. 내 아이가 왜 죽었는지 원인을 모르면 그 원인을 밝힐 때까지 싸우는 게 그게 부모야. 너네 엄마가 너 어디서 누군가한테 원인 모르게 맞아 죽었는데 그냥 덮었으면 좋겠냐? 똑같은 거야. 세월호 문제는요, 아직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가 다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세월호는 여전히 ING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심지어 실종자를 다 찾지도 못했어. 어? 네. 나도 세월호 망치부인, 세월호 세 글자 때문에 제목을 쓸 때마다 이게 지워져요. 그러니까 제목이 한정되어 있어. 20자까지의 제목밖에 못 달아. 근데 세월호를 계속 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안 띄어. 왜? 세월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번 재보선까지는 세월호 문제가 계속 갈 겁니다. 지랄하고 자빠지셨어요. 재보선 끝나면 잊으시게요? 나는 정권이 바뀌어도 안 잊을 거야. 나는 이명박이 법정 처벌 받고 박근혜가 처벌받고 한국성급 사라지고 해운조합 사라지고 해양구조협회 없어질 때까지 세월호 안 잊을 거야. 왜? 우리가 그걸 잊잖아? 우리가 세월호를 떼잖아? 그러면 그 다음 사건은 우리 자손들이 되는 거야. 지금은요, 우리가 세월호 해놨기 때문에 세월호 그러고 있기 때문에 감히 안전사고가 나면 긴장해 있어. 나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세월호 달아놓는 이유가 뭐냐? 내 자식 지키려고 그래. 우리가 세월호를 떼는 순간 이 정권의 안전불감증으로는요, 곧 또 죽일 거예요. 지하철 사고가 나도 그냥 그러려니 할 거고, 대형 교통사고가 나도 그러려니 할 거 아니야. 지금은 세월호 그러니까 안전 그러지. 우리가 이 세월호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면 며칠 저거 잊어버리면 저 새끼들 틀림없이 다음 애들 죽일 거야. 그리고 또 그 뭐예요? 대학생들 100명이 죽거나 다치니까 대학교 MT를 없애고, 애들 200 몇십 명이 수학여행 가다 죽으니까 수학여행 없애고, 다음에 또 애들이 또 무슨 지금 건물 또 그거 알죠? 초등학교 건물을 저기 수직 증축하는 거.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아파트 가구 수를 3,000가구 이상을 신축을 하면 초등학교 부지를 내놔야 돼.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건설회사가 짬짬이라는 거야. 3개나 2개가 나눠서 1,500세대씩을 지어. 그러면 3,000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지를 내놓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집만 지어서 팔아먹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늘어나서 초등학교에 수용할 공간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지금 초등학교를 수직 증축하고 있어. 초등학교를 지금 수직 증축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 건물의 문제가 뭐야? 철근을 충분히 안 넣어. 건물을 짓기로 맨 처음에 수주한 회사가 돈 떼어먹고 하청 주고 또 하청 주고, 그러니까 하청을 받은 삼청업체는 건설비가 모자라서 철근 팔아먹고 그런단 말이야. 철근 팔아서 이익을 챙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물 자체가 간신히 서 있는데 그걸 지금 수직 증축들을 한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세월호 때문에 그 초등학교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우리가 세월호 며칠 지우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야. 나도 지우고 싶어. 세월호 잊어버리고 싶다고.
부담스러워. 그런데 세월호를 지으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어떡하라고?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누가 책임지냐고. 그래서 저는요, 이 세월호 문제를 뗄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은 세월호를 중심으로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돈에 미쳐서 돈 힘 했던 세월호 이전과 민주주의 아래에서 가장 약한 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세월호를 잊을 자격이 없어. 권리도 없고. 우리는 세월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밝혀야 될 의무만 있을 뿐이야. 감히 잊자고 그러지 마. 덮자고 그러지 마. 이 미친년 놈들아. One, two, three, four. 아무리 검찰이 저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건 대단하네 이거 정말. 이건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과 조봉암 선생의 기운을 받아서 예? 박정희 대통령의 그 영원한 기운을 받아서 다 이게 한꺼번에 묶여야 돼. 그래야지 법원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조봉암 선생 사형 안 당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 양반 늦게 만나시는 바람에. 근데 이제 이분이요. 그래서 지난 그 5년 반 동안의 네. 경력을 추적을 해봤어요. 이제 도대체 무슨 법안을 냈냐. 해양 관련 법안을 이제 9개를 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저는 9개는 다 관심이 없고 이분이 낸 법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세월호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해운법 그 개정안을 2010년에 내는데 네. 이게 이제 현행 해운법에 반영이 됩니다. 뭐냐면 여객선 안전 운행 관리를 위해서 네. 한국 해운조합이 있잖아요. 예. 해운조합은 자기들 그 해운 선주들의 이익단체 아니에요. 안전 운항 관리를 한국 해운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 세월호 참사 첫 방송이나 둘째 방송에서 그 문제라고 이것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 관리는 지금 보면은 한국선급과 그 해운조합이 나뉘는데 한국선급은 선박 검사를 하고 해운조합은 여객선 운항 관리 즉 안전 관리를 맡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법안의 기초를 이분이 제공한 거야.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에 근데 자기들끼리 안전관리를 하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주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2010년도에 이 양반이 제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대한민국 언론 아무데도 안 나와 있어. 이걸 찾느라고 며칠을 추적을 한 거예요, 제가. 일종의 청부 입법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양반이 뭔가에 하여튼. 이 사람이 낸 법안을 다 보면요. 그냥 해운업주들의 브로커예요. 2009년에 이런 법을 내요. 선박투자회사법 내거든요. 이건 뭐냐면 일반 투자자들을 그 선박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금 모집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 눈탱이 쳐갖고 대충 어리버리 사기 쳐갖고 돈 끌어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딱 그 얘기예요. 이 법 내죠. 그러니까 돈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이제 좀 부족하니까 아까 이제 그 안전 그 검사를 자기들이 하겠다. 이거 말고 작년에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을 냅니다. 선박금융공사. 네. 그래서 선박금융공사의 조속한 설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예. 이게 뭐냐? 선박금융공사 만들면 나라 돈을 지들 마음대로 쉽게 갖다 쓰겠다. 선박회사들 나라 돈 좀 쉽게 갖다 쓰게 법 좀 빨리 정부가 나서라. 급전 땡길 때 나라 돈으로 쓰겠다. 그럼요. 눈먼 돈 아니에요, 나라 돈이. 얘들이 보기에는. 그러죠? 올해는 또 뭐를 냈냐?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 지원 촉구 결의안. 이것 또 뭐냐면 이름도 해운 보증기금의 조속한 설립. 돈 만들어서 해운 조합 도와주고 돈 만들어서 여기 도와주고 그다음에 안전관리를 우리가 알아서 하고 이런 법과 이런 결의안만 다 만든 거예요. 바다와 경제를 위한 결의안.
아휴, 근데 이게 참 올해 3월 30일 날 결의안 낼 때 보니까요.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엄청 사인을 했어요. 51명 사인을 했는데. 톡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게 개인의 비리가 아니에요. 개인의 비리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최 변호사님이 얘기했잖아. 이거 분리재판하는 거는 이거 신의 한 수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은 경제를 갖고 당과 청와대가 나서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은 이러한 그 부패한 국회의원을 매개로 해서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폐 덩어리네, 진짜. 적폐 덩어리예요. 완전 적폐가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면서 그냥 쫙. 또 민주당 의원만 물어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선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그 대표 법안이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한국 선박금융공사법이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번에 장관으로 지금 후보로 올라가신 김의정 의원. 예. 김희정. 네, 김희정 의원, 정의화 의원, 의장. 아, 내가 그건 못 찾은 건데. 의장. 공동 발의하셨어요. 공동 발의. 아, 이게 그 법안이 뭐죠? 이게 한국 선박금융공사법. 아, 그 법을 내고 선박금융공사 그 법안이 그 2012년, 2013년 초쯤에 낸 건데. 그렇죠. 그 법을 내고 그 법이 통과가 추진이 안 되니까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을 2013년 9월에 냈네. 그래서 결의안이 가고. 이게 또 재밌는 게 김희정 의원하고 정의화 이제 의장이시죠? 이분들이 선주협회가 비용을 댄 외유성 행사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좀 연루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것에 대표적인 총대를 메고 활동한 게 그 이름도 잊어먹어서 박상은 의원이에요. 박상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해운조합의 안전점검 관련된 법률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이 안전점검 실태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예, 실제로 그렇게 돼서 탑승인원, 화물 선정량, 적재 상태 이런 것들을 그냥 선장이 무전으로 불러주고 빈칸으로 채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운항관리자가 규제가 완화되고 그러면서 이 법안을 그 MB 정부 시절에 이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해갖고 낸 법안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자를 두고 여객선 안전운전을 점검했는데 이게 운항관리자 숫자를 점점 줄여나가잖아요. 그리고 서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게 이번에 세월호 사건의 결정적인 조항이에요. 그 운항관리자가 자기들끼리 와서 해운조합에서 나오니까 야 대충 해. 그리고 이거 고박 그러니까 레싱 이거 제대로 됐어? 배 이거 컨테이너 제대로 묶였어? 배 제대로 묶였어? 이런 건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선박 점검은 한국 선급에서 대충 하고 그리고 안전관리는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법안 낸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 해피아를 수사하는데 그냥 개인 비리로 이게 지금 자꾸만 가면 안 되고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세월호 사건에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해수 마피아를 흉보는데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검찰에다가 다 알려줘야 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수사의 의지가 있으면 아까 이제 하영 기자도 수사의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압수수색도 안 하고.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2012년 재판 기소 과정은 검사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기소 과정이에요. 분리 기소한 게. 이때 이 기소를 주도했던 검사는 누구냐. 그러니까 내부 감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했던 적폐 해소, 검찰의 부정, 한 행태가 혹시 있었는지. 어우, 잘 빠져나간다. 이거 감찰해야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가나다를 공천했어요. 기초위원회에서. 그렇죠. 근데 그 지역에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취재를 해봤더니 지역에 소문으로 도는 게 새누리당은 광역인 인천시장 후보 3억, 기초는 1억. 이게 아주 딱 그 정론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원 공천 받기 위해서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 아니 소문은 소문이. 그리고 그쪽 이제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얘기해 준 거니까 이런데. 이번에 가번만 되고 나번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장가론 씨는 다번 공천을 받은 거거든. 그렇죠. 가번, 나번은 공천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 근데 나번은 공천원금을 내고 떨어졌잖아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
검찰이 나번 공천받고 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 수사하면 터집니다. 거기가 약한 골이라. 약한 골이죠. 예. 아, 수사 방향까지 다 알려주잖아. 2012년에 기소했던 검찰들, 내부감찰하고 검사들, 나번 공천받고 떨어진 사람들 한 명밖에 안 됐어요, 다. 자기들끼리 찢어먹고, 새정치민주연합 분위기 좋으니까 그쪽에서 다 가져간 거지. 나번 받은 사람을 너희들 혹시 공천헌금을 줬어도 우리가 다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너희들은 무마시킬 테니 사실대로 이실직고 해라. 여기 터집니다, 그러면은. 감찰은 안 하겠네. 감찰은 안 하겠네. 감찰은 안 하겠고. 감찰하면 너무 크다, 그거는. 근데, 나번은 괜찮죠, 나번. 나번 네, 수사는. 그거는 뭐, 원래 수사 기법이죠, 그렇게. 섹시하지. 이제 하도 조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뭐. 나번 저분도 잠수 타시겠네? 아니,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분이, 예를 들어 돈을 이렇게 만약 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언제 어떻게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해줘야 돼요. 근데 거의 그냥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부를 끌었던 거거든, 이게. 이 나번도 보나마나, 아이씨, 돈도 되찾을 겸, 아이씨, 이제 뭐 저거 인간 끝났다. 박사가 논문 끝났다고 보면, 나번들이 입을 열 가능성이 있죠. 예. 야, 근데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네요. 현금으로 막 저렇게. 이 사람은 비리 종합 백화점에 나 진짜 정치 30년 하면서 이렇게 섹시하고 아름다운 비리 백화점을 처음 봤어. 이 정도면 백화점으로 따지면 갤러리아 백화점급이에요. 온갖 명품 비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하여튼 뭐 이게 다 확인된 건 아니니까. 예. 비리의 가능성이 그렇게 종합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은 정말 이건 적폐잖아요.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듣고, 그 다음에, 그니까 지금 나온 핵심 내용은 뭐예요? 박상은 의원이라고 이번에, 박상은 의원 사건이 왜 터졌냐 하면, 조금 아까 구의원, 구의원이지? 구의원 공천헌금 1억을 받았는데, 1억을 부인이 받았단 말이야. 근데 공천을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돈 내놔라. 그러니까 그 부인이 돈을 주는 그 장면이 녹취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터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박상은이란 사람이 뭐의 핵심이었어. 해운비리의 핵심이었던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 온갖 해운조합으로부터 외유를 6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해운조합의 이권을 위한 법안을 계속 만들었던 주범이었다. 이게 이제 들통이 났는데 이것도 막 지난주에 나오다가 쓱 잠잠해진 사건이잖아. 이것도 우리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우리가 찾아내서 이 해운 비리와 연관된 모든 의원들 찾아내고 알고 서명했냐 모르고 서명했냐 왜 서명했냐 이거 각각 입장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16년 총선에서 걸러내야 될 의원들, 잘라내야 될 의원들을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선거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도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얘기 나오니까 민주당 의원들 누구냐? 그런 얘기 하는데 매번 민주당에다가 방점을 찍어. 중요한 건 뭐야? 새누리당 의원이 다수야. 그러면 새누리당을 먼저 잡아야지. 맨날 민주당 의원이 누구냐? 이것만 지금 치고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맨날 민주당 의원만 밥이야. 족밥이 되고 새누리는 지는 더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멀쩡히 살아있어. 그건 누구 때문이야? 국민이 바보 같아서 그러는 거야. 지금 중간에 들어온 속보로 군이 임병장을 빼돌리고 응급실에 도착한 화면은 대역을 썼다. 이게 또 밝혀졌나봐. 아주 지랄 연병을 떤다 진짜. 아니 무슨 응급실 도착하면은 대역을 쓰고 지랄이야. 한국일보 서화숙 선임기자와 만나세요. 그의 논지는 정직하고 행간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서화숙 3분 칼럼. 안녕하세요. 서화숙입니다. 세월호가 바다에 빠진 지 꼭 한 달이 되었군요.
저는 지난 수요일에야 안산 분향소에 갔습니다. 유족분들이 모인 천막에서 수물은 되었을까 싶은 젊은 여성이 한 명 나옵니다. 꺽꺽 숨이 막힐 정도로 웁니다. 이번 사고에서 여동생을 잃었답니다. 엄마가 슬퍼할까봐 부모님 계신 곳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다가 눈물이 터지길래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휴. 분향소에서도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이 꺽꺽 울면서 나옵니다. 어두운 저쪽 벤치에서 또 다른 20살 아가씨가 울고 있습니다. 둘 다 친구의 동생을 잃었답니다. 며칠을 분향소로 계속 온답니다.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잃지 않은 사람도 모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었던 그 긴 시간을 생각하면 끊임없이 잠을 뒤척이게 됩니다. 희생자 부모님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면 곳곳에서 세상을 떠난 가족이 보여서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유족들과 모이면 되려 잃어버린 가족이 생각나 연락을 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들과 둘이 살던 아버지 한 분은 아예 집을 버리고 찜질방을 전전한다고 합니다. 술로 세상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남편과 다른 유족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아이의 장례를 수습한 후에는 나도 따라서 떠나야지 하는 생각만 했다는 아내도 있습니다. 게임 많이 한다고 수학여행 가기 2달 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아버지는 압수한 것이 가슴에 사무치고 휴대전화가 있어서 곧 구조대가 갈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통화했던 가족은 그 통화를 저주합니다. 어서 아이를 만나 때리면 맞고 원망하면 다 듣고 싶다고 합니다. 이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족을 잃은 억울한 피해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로워해야 합니다. 분향소 앞에는 진상규명을 위해 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요청하는 이들은 입술이 바짝 말라있고 얼굴이 까칠합니다. 알고 보니 유족들입니다. 왜 유족들이 이런 역할까지 해야 하나요? 심지어는 유족들을 모욕한 KBS 보도국장이 항의한다고 언론사로 달려가 밖에서 밤을 꼬박 새기도 했습니다. 항의가 통하지 않자 청와대로 갔지만 멀찍이서 길이 막혔습니다. 경찰들이 꽁꽁 막아 쌌습니다. 언제든 오라던 대통령은 비서실 사람을 보내서 대표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작 막말한 보도국장을 자리만 옮기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에도 유족들을 무슨 이득이나 보려는 사람들처럼 망언을 하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엄중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는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전에는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었는데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뉜다. 국가가 잘못해서 가족을 잃은 것만 해도 황망한데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이들은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슬퍼할 시간도 모자라는 유족들을 싸우게 만드는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들입니까? 당신들이라면 억만금을 준들 살아 돌아올 가족과 바꾸겠습니까? 유족들이 왜 진상규명을 호소해야 하고 유족들이 왜 억울한 소리를 듣고 유족들이 왜 나서서 싸움을 해야 합니까?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충분히 슬퍼하고 마음을 추스려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유족들은 이제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금수원에도 유족들이 달려가야 유병원을 찾을 수 있나요? 그만큼 수사가 시원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손 놓은 해경과 안전행정부, 국방부, 그리고 이 모든 부서의 지휘 책임이 있는 청와대의 책임 소재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아직도 목청껏 가족을 찾아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도 누구는 생활비를 받았네, 학생 유족과 일반 유족에 대한 관심이 다르네 하며 희생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유족들은 자신이 책임이 있나 되려 괴로워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유족들이 충분히 슬퍼하고 이제는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져야 할 시간이 아닙니까? 살아남은 이들이 웃고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그 기억 속에서 떠난 사람도 그만큼의 시간을 함께 살 겁니다. 그러니 제발 유족들은 그만 싸우게 해주십시오. 당신들이 인간이라면 어서 진실을 밝히고 처벌을 받으십시오. 서화숙입니다. 5월 16일, 5월 16일의 칼럼 내용이었습니다. 네. 강남역에선가 어저께 그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했다 그러죠. 1000만 서명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200만 명이 서명을 했다래요. 이런 거 교회에서 서명하자 그러면 교회 권사 장로들이 싫어한대. 정치적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이제 오늘 뉴스 쭉 한번 보고 갈게요. 해경 종합상황실 녹취록 첫 공개, 갈팡질팡 드러나. 어제 뉴스인데요. 네. 해경이 최초 신고 시 탈출 지시를 제대로 안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종합상황실 112에 신고된 녹음 파일이 최초 공개됐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공개한 해경 종합상황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당일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안산 단원고 최덕화 학생이 119에 최초로 신고한 뒤 3자 통화를 통해 사고 상황을 처음 인지했다. 이어 9시 3분 세월호 여객 영업 직원 강모 씨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고 강모 씨는 통화에서 사람이 한 명 바다에 빠졌다. 배가 45도 기울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등의 상황을 전하며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강 씨에게 배에서 내릴 수 있도록 갑판 쪽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지만 직원이 지금 선내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방송하고 있다고 말하자 더 적극적으로 탈출 지시를 내리는 대신 예 그렇게 해달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우원식 의원은 여객 지원 강모 씨는 언론에 알려진 대로 3층 식당에서 마지막까지 안내 방송을 하고 승객 탈출을 돕다 그 자신도 마지막에 바다로 뛰어들었다며 해경이 최초 해경 122에 신고 전화한 강모 씨를 통해 탈출 안내를 했다면 골든타임에 더 많은 승객을 살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이 밖에 9시 5분, 9시 11분, 9시 13분, 21분 총 5건의 신고 전화를 받고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했음에도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초 신고자인 여객 직원 추후 자신의 번호나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신고자의 번호로 연락해달라는 부탁까지 했으나 해경의 재통화는 없었다. 해경의 122 신고사항 표준 처리 절차에 따르면 신고자의 통화 유지 상태에서 1차 현장 대응지령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화 종료 이후에도 신고자와 통화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양긴급전화 122 운영 원칙은 해경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가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경 측은 규정대로 따르지 않은 셈이다. 해경은 또 최소한 진도 VTS와 세월호가 본격적으로 교신을 시작한 9시 2분께부터 선내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았지만 30-40분 동안 여기에 맞는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진도 VTS와 세월호 교신 기록에 따르면 세월호에서는 9시 12분께 구조보트에 아직 못하고 있다. 지금 배가 기울어서 움직일 수 없다고 보고했고 14분께 지금 배가 많이 기울어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목포해경 상황실 TRS 교신록은
30분이 지난 9시 43분에야 구조함인 123정을 통해 승객이 탈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9시 47분에 승객 절반 이상이 못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 상황실은 진도 VTS와 세월호의 교신 내용과 일들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통해 충분히 승객이 배에 갇혀 탈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9시 10분에 알 수 있었다며 향후 목포해경이 어째서 종합상황실 일들로 확보한 세월호 상황과 진도 VTS와 세월호 간의 교신 내용을 충분히 활용해서 직접 구조활동에 전면에 나서지 않았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거 지금 하나도 다 안 밝혀졌죠. 그죠? 예. 이거 지금 하나도 안 밝혀지고, 네. 그런데 덮자, 잊자. 어떤 씨발놈들이 그러냐? 지금 사건 당시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게 없고, 진실이 규명된 게 없는데, 덮자, 잊자. 진짜 어떤 씨발놈들이 그러는 거냐? 뒷조사를 해봐야 돼, 이런 새끼들. 다 댓글 부대원들 아니야? 민족문제연구소 문남규 선생이 문창극 조부라는 증거 없다. 출생지 미상, 삭주에서 순국, 이것이 원적지 삭주로 호도된 거다. 조금 아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유족, 침몰 당시 해경 촬영 원본이 유실됐다. 강력 반발하고 있고,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영상 원본 일부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막 은폐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까봐 막 지금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 해경이 현장 촬영 영상 원본 중 일부가 유실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 출동한 해양경찰의 현장 촬영 영상 원본 중 일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와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진상조사단은 법원의 사고 당시 구조 동영상의 원본 확보와 남은 사본의 우선적인 증거 채택을 요구했고, 이를 위해 23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을 방문했다. 법원이 확보한 자료는 사고 발생 당일 해경 경비정 123정 헬기 511, 512, 513호가 촬영한 영상 파일 복사본이다. 총 13개 영상 파일로 7기가 1시간 25분 분량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확보한 영상은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촬영 영상 원본은 삭제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은 원본이 본청에 없는 이유에 대해 123 경비정 촬영분의 경우 123정 이모 경사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어서 현재 이 경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헬기 2개가 촬영한 원본 영상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보유하고 있고 513호의 원본 영상은 캠코더 용량 문제 때문에 이미 삭제돼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들은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구조 초기 영상을 해경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전명선 유가족 대책위 부위원장은 일부 영상은 촬영 장비가 아닌 해경 휴대전화로 촬영됐다고 하고 5135 영상 원본 아예 없다고 하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며 초기 구조 영상의 원본이 없다면 해경의 기록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영중 변협 세월호 진상조사단장은 영상자료가 부실하게 관리된 책임에 대해 해경이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면서 우선 복사본 장면을 보고 해경 초기 구조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족 대책위와 변협은 이날 구조 동영상 사본에 대해 우선적인 증거 채택을 요구한 한편 사본만 존재하는 동영상의 원본 존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영상 사본 검토를 마친 다음 주중 해경의 구조 과정과 해경청의 증거 보존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지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증거 자료를 막 훼손하고 있는 것 같아. 그지? 예. 지금, 이 진상조사를 안 하고 덮으려고 얘네들이 이 조직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훼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천안함 때처럼.
그래놓고 이제 진실을 물어보면 이제 종부 빨갱이라고 내후년엔 얘기할래나? 어? 올가을부터 세월호 진상을 물어보면 이제 종부 빨갱이라고 몰아갈래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 이러면서 걔 지랄을 떨래나? 또 다른 뉴스들 볼게요. 국민보호는 어떤 논리보다 우선돼야 된다. 김기태 일산 소방서 화재조사관. 자, 문창극 포기하지 마세요. 지지자들 시위. 난 얘네들이 진짜 무서워. 문창극더러 포기하지 말라는 얘네들. 박근혜 지지자들의 이 수준이 정말 치가 떨려. 전원구조 오보의 시작은 해수부 아까 봤고요. 정성근, 이 정성근이 문화체육부 장관이지 SNS 정치 편향글 지운 게 더 많다. 한마디로 이게 지금 시발단했다는 거 아니야. 시발단처럼 글 올렸던 SNS의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댓글 부대원을 지금 안 치려는 거야. 어떻게 한 놈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새누리 박상은 세월호 1번 수사대상 되나? 선주협회와 새누리당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제2롯데월드 현장 잦은 사고 이유 있었네? 이건 뭘까요? 어떤 이유야? 예. 초고층학회 등 종합 점검 결과 발표. 264개 항목 중 187개 항목이 부실. 점검 뒤에 모든 항목 시정 완료라고 말로만 시정했겠지. 그죠? 예. 거푸집 붕괴와 화재, 자재 추락 사고에 작업자 사망과 시민 부상 등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이 안전 불감 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거 봐. 이런 문제도요. 이거 우리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관심 포기한 때부터 이런 뉴스는 접혀. 한국 초고층 도시건축학회 뭐 어쩌고저쩌고 학회가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공동 시행한 제2롯데월드 월드타워 동 제1차 종합안전점검 결과를 23일에 발표했는데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남짓 진행된 점검 결과 건설, 산업안전, 초고층 특수장비 안전, 소방안전 관련 264개 점검 항목 가운데 무려 264개 중에서 187개면 얼만큼이야? 264개 중에 187이면 3분의 2지.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산업 안전 분야에서 공사용 가설문의 고정 상태가 불량하거나 작업자 추락과 공사 자재 낙하를 막기 위한 방지망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115개 항목이 지적을 받았다. 화재나 폭발 위험이 높은 화학물질이 아무런 보관 잠금 장치 없이 공사 현장에 노출돼 있기도 하고 초고층 특수장비 안전의 경우 70개 항목 가운데 25개 항목이 문제로 지적됐다. 유압 시스템을 이용해 거푸집을 고층으로 올리는 자동 상승 거푸집 지지대의 접속 볼트가 풀려 절반 가까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타워 크레인은 추락 위험이 큰데도 작업자 통로용 발판이 허술하게 설치돼 있었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가연물 관리, 작업자 피난 등 67개 점검 항목 가운데 47개가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점검을 실시한 초고층 학회는 지적된 187개 사항은 점검 이후 모두 시정 조치가 완료됐다. 초고층 공사장의 각종 시설은 설치, 해체, 이동이 반복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 점검과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월드 쪽은 지난 9일 서울시에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초고층 학회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과는 별개 사안으로 초고층 공사가 저층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시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관련 부서에서 허가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거 허가 나오자마자 이제 박원순 안전불감증 뉴스가 딱 나오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문창극 사태의 교훈 궁금하네요.
본격화된 문창극 구하기 배우는 누구? 그래, 이 배우가 궁금했어. 이것도 누구냐? 누가 이런 짓 하고 있냐? MBC가 문창극 후보자 논란이라는 긴급 프로그램을 통해 문창극 구하기에 불을 지피자 보수 인사들과 보수 언론, 보수 아니라니까! 대한민국 보수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면 진짜 나라 접어야지. 아, 이거 CBS 그 김진호 기자의 눈 이거구나. 이거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김진호의 눈. 기자의 눈으로 뽑은 오늘 아침 뉴스 김진호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뭘로 정하셨습니까? MBC입니다. MBC가 문창극 구하기 시동을 걸면서 한국의 보수가 반격의 불을 지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지난주 금요일 MBC는 이게 20일이죠. 예. 밤 10시부터 2시간 40분 동안 2개의 예능 프로그램을 결방을 시키고 문창극 긴급 대담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긴급 편성했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온누리 교회 동영상을 40분 동안 상영을 하고 토론을 붙인 이후에 보수파를 중심으로 문창극 일병 구하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동안 조용하던 보수 인사들은 지난 주일부터 문창극 살리기에 나선 데 이어 어제부터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문창극 후보자를 청문회에 반드시 세워서 들어보자, 뭐 이런 주장입니다. 기독교 보수 단체들도 성명을 통해서 문창극 후보자는 끝까지 청문회를 지켜야 한다고 격려를 했고, 중앙일보는 어제 문창극 후보자를 구하기에 팔을 거뒀고 오늘 또 그 연장선상에서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어제 국가보훈처가 문창극 후보자의 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뒤늦게 독립유공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름과 예. 독립유공자 이름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일치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67년 동안 조부의 행적을 문창극 후보자가 몰랐다가 이번에 찾은 그 경위가 의아스럽습니다. 더욱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금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민족문제연구소는 아니다.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바로 이러한 이제 국가보훈처의 발표가 나오자 그동안 자진 사퇴론을 펴던 홍문정 의원, 김태호 의원,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입장을 바꿔서 문 후보자에게 청문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고, 새누리당의 박태출 의원 등도 청문회에 가야 할 이유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문창극 일병 구하기를 거들었습니다. 보수 인사들과 새누리당의 강경 보수파 의원들이 그동안 자진 사퇴론이 화라산처럼 타오르자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MBC 보도를 기회는 이때다. 쉽게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MBC가 문창극 동영상과 토론회를 긴급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나흘 동안 여권과 보수 언론, 보수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창극 구하기는 왠지 모르게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MBC가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 보수파 중앙일보 등은 이때도 쉽게 나선 것이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지전해 주셨는데 홍문종 의원도 사실은 지난주하고 지금하고 말이 좀 달라졌거든요. 홍문종 의원을 오늘 2부에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어디를 주목하셨습니까? 청와대와 당연히 새누리당입니다. 문창극 후보의 거취를 결정하지 못해서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청와대가 보수파와 보수 언론의 지원을 등에 업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 오늘 아침에 이거 듣고 어제까지는 자진 사퇴 유도 방침인데 여권 일부에서 변화의 기류가 생기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마비 사태를 빚고 있는 문창극 후보자의 거취를 빨리 매듭짓고 싶지만은 자진 사퇴하지도 않고 또 사퇴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지명철회 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내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모두 너무 부담이 커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강경 보수파와 새누리당 내 강경 그룹을 중심으로 문창극 구하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결정을 좀 더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국정 공백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문창극 후보자 파문에 막혀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덩달아 국회에서 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사태를 아마도 오늘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가죠. 어떤 겁니까? 부모와 자식입니다. 부모와 자식이요? 예,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키기 자해를 시도한 임모 병장과 그의 아버지 임모 씨를 보면서 최근 1년의 사건 사고를 부모와 자식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예. 임모 병장의 아버지는 지난 20일 밤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이 나자 곧바로 강원도 고성으로 불려갔고 그렇죠. 핸드폰 통화로 투항을 권유했는가 하면 어제는 산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아들에게 투항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예. 아들 임모 병장은 살아나가면 사형될 것 아니냐며 끝내 투항을 거부했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갖고 있던 총으로 가슴과 어깨 부분을 쐈습니다. 보는 앞에서 쏘니까 이 자해 시도가? 네, 어젯밤 긴급 수술을 한 결과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자살 기도로 중상을 입어서 군인들에 의해 들려가던 아들을 보면서 따라가려 하자 또 군인이 막았거든요. 예. 그때 이러한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꼭 죄인이 된 것 같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고요. 왜 총을 맞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총기 난사 희생된 군인 5명과 부상자 7명의 부모들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청천벽력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물론이죠. 세월호 참사를 겪은 부모들,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부모들도 모두 참적의 고통, 빗으로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 2014년 상반기에 일어난 사건 사고로 우리 주변의 부모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잃은 나머지 너무 아파 가슴이 아마 미어지지 않나. 이런 세월이 지금 계속되고 그런 있습니다. 부모가 지금 너무 많다는 거 상반기. 그래서 이게 참 아픈 거죠. 부모와 자식으로 오늘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희생된 5명의 병사 중 한 병사의 아버지를 저희가 직접 연결을 합니다. 그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다음 뉴스, 다음 키워드 뭘로 잡으셨습니까? CCTV입니다. CCTV요? 예, 세월호가 침몰 당시 선체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은 탑승객이 휴대전화를 찍은 아주 짧은 것이 전부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수색 작업 과정에서 세월호 선체 내부의 영상을 저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에 붙어있던 CCTV를 그렇죠. 발견했다는 거군요. 64개가 넘는 CCTV인데 예. 3층 안내실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아마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복원이 가능한가요? 복원이 아마 전문가들은 70~80%는 복원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서 복원이 된다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김진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 대통령 사과 없이 또 유체 이탈. 문창극 인사청문회 못해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에 사과는커녕 또다시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겼다. 박 대통령 자신이 지명한 데 이어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듯한 태도여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아유, 김한길 안철수가 무슨 거센 반발. 박 대통령은 24일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앞으로는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줘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의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병이야. 또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야당 및 여당의 일부 반대로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해 문창극 후보자가 낙마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 스스로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출을 몇 차례 미루면서 문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사실상 종용해왔음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박 대통령이 인사청문안을 제출했다면 청문회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문회 자체는 개최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과도 다르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문 후보자가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낙마했음에도 아무런 사과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점점 이쯤 되면 이제 막 걱정이 되죠? 그죠? 이쯤 되면 이제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 걱정이 돼. 이거 정상이냐 싶고, 정상이냐 싶고, 이거 뭔가 좀, 그래, 좀, 그 다음에, 이건 또 뭐냐? 요건 이제 롯데 무슨 홈쇼핑 이야기고, 넘어가서, 아이고. 잠깐만요.
박 대통령 인사청문회까지 못 가 참 안타깝게 생각 좀 아까 우리가 본 내용이고 아까 미디어 오늘 문창극 자진 사퇴 요거 코미디 민망 우리가 본 기사고요. 밀양 송전탑 현장 수녀님들처럼 너무 가슴이 아프죠. 밀양도. 국립경상대 교수 75명 개조 대상은 국민이 아닌 국가 권력이다. 24일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 발표. 책임자 가련에 처벌해야 된다. 오죽하면 국립경상대가 나섰겠어. 어? 예.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국립대인 경상대학교 교수 75명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조희영 교수를 비롯한 75명은 24일 시국선언문과 참여교수 명단 언론사에 배포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경남지역 시국선언은 지난 3일 사립대인 경남대 교수 73명에 이어 두 번째다. 경상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 인권, 복지, 생명, 안전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로 경상대 출신 고 윤이나 교사가 희생된 것과 관련 경상대 교수들은 우리 경상대도 1호 교육과를 졸업한 단원고 윤이나 선생을 잃는 슬픔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경상대 교수들은 정부는 마지막 한 명까지 실종자를 수색 구조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국회와 정부는 유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기구를 구성하여 어떤 성역도 두지 말고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재발방지 대책은 철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울 것과 정부는 줄푸세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정의 기조를 대기업 프렌들리에서 인권과 복지, 특히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줄푸세가 뭐냐? 세금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규제는 풀고 이 얘기예요. 예, 규제를 풀고 그 세금을 줄이고 이런 정책을 줄푸세 정책이라 그러죠. 그죠? 예. 경상대 교수들까지 나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4대 종단, 예. 4대 종단 종교인 지도자들도 지금 이거 문창극 사퇴 및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 이재용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예. 뉴데일리가 또 한겨레 기자, 초병 폭행이라는 오보를 냈었나봐. 아유. 예. 전원 구조 오보 진원지는 해양수산부 유력하고 여군 대위 출신 내 아이도 A급 관심병사였다. 가난하면 무조건 중점관리 황당한 관심병사 기준은 황당하고 관심은 안 두고 그게 문제죠. 취재진에 공개된 병원 실려온 임병장은 대역. 예. 진짜 을지로위 삼성전자 압박 노사 문제 해결하라. 지금 이제 삼성전자 AS 노동자들이 그 강남대로에서 계속 노숙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들척도 안 하고 있죠. 예. 자, 원전 정비업체가 시험 성적서 또 위조. 원전 또 멈추나. 자,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 군이나 이런 정부가 국민 앞에 전혀 정직한 행동을 안 보이고 있다. 역대 대통령 비호감 MB가 압도적 1위. 자, 오늘 올라온 뉴스는 여기까지. 네. 자, 4시 45분이다. 그래요. 가만있어 보자. 또 우리 자료실에서 또, 마지막에 한번, 잠깐만요. 예. 마지막에 또 올라온 게 있어. 해경이 세월호 최초 신고자인 단원고 최덕하 군의 전화번호를 확보했으면서도 다시 연락해야 한다는 수칙을 지키지 않아 희생이 커졌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해경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는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122로 직접 신고를 한 사람에게 처음에는 탈출 대기를 지시했다가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자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을 했어야 함에도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혜경과 통화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안내방송을 담당하던 세월호 직원이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혜경은 119 상황실을 통해 접수한 고 최덕하 군의 신고 외에 탑승객 5명에게 혜경 신고 전화 122로 직접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세월호 여객 직원 강모 씨도 있었습니다. 강 씨가 혜경 122에 신고한 시점은 사고 당일 9시 3분쯤. 혜경은 강 씨에게 탑승객들이 언제든지 하선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안전할 수 있게 그쪽 언제든지 하선할 수 있게 바깥으로 좀 이동할 수 있게 그런 위치에 지금 좀 잡고 계세요. 일단은. 여보세요? 하지만 배에서는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강 씨의 말에 혜경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선내에 머물도록 방치한 셈입니다. 이제 선내에서 움직이지 마시라고 방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혜경은 이어서 강 씨에게 곧 전화를 해줄 것처럼 말합니다. 신고 대응 매뉴얼이 담긴 해상 치안 상황실 운영 규칙에도 신고자와 통화 상태를 유지하며 초기 대응을 지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통화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예, 이 번호로 전화하면 된다고요? 예, 이 번호나 아까 따로 신고하신 분 있잖아요. 예. 예, 그분 전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후 강 씨는 혜경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3층에서 자신이 탈출하기 직전까지 안내 방송을 했기 때문에 혜경이 강 씨에게 탈출 안내를 지시했다면 세월호가 더 위험해지기 전 퇴선 명령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119 신고 외에 122로 혜경에 직접 신고한 사람은 강 씨를 포함해 탑승객 5명입니다. 이들 중 누구도 혜경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배 세일러를 타고 있는데요. 세월호요? 예, 신고 받아서 지금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지금 경비함정이랑 가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가장 절실했던 것은 경비 함정이 아니라 탈출 명령이었습니다. 혜경은 자신들이 보낸 경비 함정에는 탈출을 시키라고 지시했으면서 정작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탑승객들에게는 아무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합니다.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너 지금 박근혜 지지율 폭락하고 있는 거 몰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을 지킬 때 그 권위를 인정받는 거야. 어? 너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잘한다고 뻥 까서 대통령 돼놓고 지금 1년 6개월째 뻥만 치고 있잖아.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자신의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고 또 자기가 뽑은 대통령이 잘못하면 비판할 권리가 있는 거야. 또라이를 만나요. 어디서 이런 개또라이가 나타나가지고. 너네 별은 어디니? 북한 별이니? 아주 인공기의 별에서 왔나봐. 미안해요 여러분. 네, 자 이제 방송을 정리해야 될 4시 50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네, 오늘부터 제가 방송을 낮 1시부터 5시로 조정을 했어요. 제가 이제 낮 2시에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딸내미가 5시가 되면 배가 고프다고 밥을 차려줘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매일 낮 1시부터 매일 낮 1시부터 5시까지 방송을 진행하는 걸로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1시에 방송을 진행했고요. 자, 오늘 되게 서둘러서 방송을 쭉 진행했더니 저기 준비했던 내용들 다 얘기했는데 시켜주는 거야, 시켜주는 거. 준비한 내용을 다 얘기하고도 시간이 남았네요. 자, 오늘 같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뭐가 있을까? 우리 그냥 이 YTN 이거 저기 봐?
아니 근데 이거 왜 저기 이건가? 잠깐만요. 네, 어제 병원에 실려올 때 취재진에 공개됐던 임병장은 대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응급실 앞에서 공개된 화면에는 임병장이 모포를 뒤집어 쓴 채 실려온 이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포 속에 있는 이 병사는 임병장이 아니었고 군 당국이 대역으로 내세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임모 병장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응급실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이 Everybody 다 같이 흔들어 마시자 아 깜짝이야. 볼 수가 없네요.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바로 엉덩이가 나오는 바람에 빨간 엉덩이가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광고는 앞으로 이제 야한 광고는 보여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가만있어 봐. 요거를 중간에 멈춰야 되겠다. 중간에 멈춰가지고 내가 그 빨간 엉덩이가 나오기 전에 멈춰볼게요. 네, 어제 병원에 실려올 때 취재진에 공개됐던 임병장은 대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응급실 앞에서 공개된 화면에는 임병장이 모포를 뒤집어 쓴 채 실려온 이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포 속에 있는 이 병사는 임병장이 아니었고 군 당국이 대역으로 내세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임모 병장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응급실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멈췄어요. 믿을 게 없어. 우리 시간 남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또 조작 퍼레이드 한번 쭉 볼까요? 예. 이 군당국, 이게 군당국의 임병장 대역, 군당국의 임병장 대역 이야기가 딱 떠오르니까 문득 떠오르는 장면, 유가족 대역, 청와대에서 섭외했던, 그 청와대가 섭외했던 유가족 대역 할머니, 그 대역 할머니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박근혜가 들어가니까 덩달아서 쪼르륵 들어가갖고 다른 유가족들을 막 이 차단선 밖에서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있는데 따라가가지고 박사모 할머니라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박사모 할머니라는 건 증거가 없고요. 그 조문 연출에서 대역을 쓴 건 맞아. 그 청와대에서 그 할머니한테 자기네들이 섭외한 건 맞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박사모라는 증거는 없고 좌우지간 그러면서 이 박근혜가 걸어갔던 그 장면, 그죠? 이 조문 연출 또 떠오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눈물 연출. 선거를 앞두고 그 진심으로 의인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알고 보니까 눈을 20초 동안 안 깜빡거려가지고 눈물이 났던 거, 그걸 또 네티즌이 밝혀낸 거 아니야. 그러더니 이번에는 임병장을 대역 쓰고, 임병장 사고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또 떠오르는 눈물이 있지? 눈물 대역, 그러니까 또 떠오르는 그 눈물이 있어. 난 누구지 말을 못하겠다. 요즘에 그 근황 봤어요? 요즘에 누구의 근황 이래가지고 그 축구 응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혼 없는 눈빛으로 앉아 있었던, 정말 미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미안하다! 또 있었죠? 진짜. 이건 뭔데요? 이 뉴스 혹은 또 뭘까? 정말, 이래놓고 국민들더러 믿으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믿어줘야지.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
아니 뻑하면 자꾸 속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말 자꾸 하니까 우리가 못 믿는 거 아니야.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 개방 첫날 검은 투피스 차림의 박근혜 대통령이 박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 앞에 헌화하고 분향한 뒤 묵념했는데요. 이번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에 조의를 표하고 고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일반인들이 조문하기 전이라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조문이 진행됐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애도의 뜻을 표하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뒤 10시 반부터는 오늘 분향소에 와서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무슨 CF 찍어놓은 것 같았어요. CF 찍어놓은 것 같았어요.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 아니라 위기를 잘 만드는 대통령이죠. 예. 창조 위기. 창조 위기 박 대통령. 이제 아직도 남은 인사참극 퍼레이드. 이 제자들의 논문을 절도하고 제자의 연구비를 가로채고 그리고 군복무직의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석박사를 땄던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강행하고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북풍 조작, 북풍 조작, 그 다음에 그 선거 조작을 공작했던 이병기를 국정원장에 임명하고 그리고 그 김희정 의원이라는 사람이 소위 이 해운조합 비리에만 연루된 게 아니야. 김희정 의원이 뭘 발의를 해갖고 법을 바꾼 게 있어. 사이버 대학의 졸업자에게도 어떤 자격을 주는 문제인데 그 자격을 주는 그 법을 바꿔가지고 혜택을 본 유일한 학교가 어디냐? 자기 아버지가 이사로 있었던 사립학교래. 자기 아버지가 이사로 있었던 그 재단만 그 김희정 법안의 혜택을 본다는 거야. 기가 막힌다니까요? 거기다가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는 지금 그 SNS에서 시발단 활동하다가 지금 걸렸고, 그리고 이 민정수석, 국민들과의 대통령의 소통을 책임져야 될 민정수석은 맥주병을 앉혀놨고, 교육문화수석에다가는 논문 절도법 앉혀놓고,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더러 정부를 신뢰하라고, 정부를, 박근혜를 믿지 않는 건 국가 간의 문제라고 지랄 연병들 떨고 있잖아. 그러면서 국가 개조한대. 뭘 개조할 건데? 맥주병 깡패 끼고, 절도범들 끼고, 그 댓글 부대원 끼고, 뭘 개조할 건데? 뭘 어떤 방향으로 개조할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개조는 딱 하나야. 대통령과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그들이 바로 개조 대상이야. 어디다가 함부로 국가개조 지랄들이야. 자, 망치부인 방송 말고 다른 방송 보라 하면서 너는 왜 맨날 오니? 아우, 저 새끼도 진짜 웃긴 놈이야. 맨날 와가지고 왜 망치부인 방송 보니? 너야말로 좀 오지 마. 내가 너에게 말한 단 하나의 소원, 난 네 면상 보고 싶지 않아. 네 아이디도 보고 싶지 않고.
맨날 같은 방송만 열면 제일 먼저 끼줄러 와가지고 저 지랄이야 저거. 아우 나 이놈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아. 예, 뻑하면 나와가지고 네가 대통령 하라 그러고 내가 바빠서 못한다고 몇 번을 말해. 또 눈가루 높아가지고 그냥 아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의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어요.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네, 간신히 3,245개의 추천을 얻었습니다. 아까 그 추천 안 하고 버티던 양반들 아무래도 녹색 설사에 대한 공포가 있었나 보지? 예, 산골짜기 꽃님을 비롯해서 오늘 그 별풍선이나 또는 초콜릿이나 스티커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추천 벌써 늘었어. 3,361명.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지. 재밌게 보고 추천 안 한 님들, 오늘 밤 녹색 설사 하는 수가 있어, 이불에. 트라이앵글맘님, 쌈디유키님, 별이야님, 탁주님, 녹색 설사님, 푸른꽃 흰나비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볼만하셨어요? 택시 대중교통님, 내일을 위하여님, 레이니아님, 서초구 규리맘님 감사드리고요. 예, 그 녹색 설사가 두려워서 이제서 추천하고 있는 님들, 아직도 안 한 님들, 오늘 밤 각오해. 예, 흥분하며 멸망님, 서초구 규리맘님, 또 에리어스님, 페더21님, 예, 구덕이 인사뿐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1시에 시작할게요. 예, 그린짱님 감사합니다.